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권희 대표님이 지난주에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던 한미 반도체가 지난 거래일에 10% 넘게 또 급등을 하면서 9만 원 선을 한번 터치해 줬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의 영향에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요. 이권희 대표님, 한미 반도체 지금 더 보유해 볼까요? 예, 뭐 보유하셔도 되고 뭐 없는 분들은 못 파신 분들은 들고 계셔도 되고 그때 못 사셔서 아쉬운 분들은 사셔야 된다. 오늘의 기회예요, 또? 그렇죠. 뭐 이제 SK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악화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이번에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공동 수주를 줬죠. 발주를 냈고 그 얘기는 이제 관계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같이 받았다는 이유로 약간 폄하하는 듯이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납품 이제 자기들 장비를 발주하는 쪽을 다변하는 거는 이제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 정도의 마켓시어를 뺏긴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물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은 손해 보는 거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한미반도체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비전은 좀 과대 포장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또 오늘 1,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까지 밝혔습니다.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면서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그리고 오늘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또 오늘도 매수 기회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저희가 먼저 우리 증시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을 좀 줄이나 싶더니 다시금 지금 낙폭을 확대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 하락에 또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신용 등급 강등한 적이 있어서 그때와 같은 충격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 좀 지금 구간에서 한번 털고 가야 되나?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비중 확대 기회일지 아니면 좀 털고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알고 이번에 이제 그 양당에서 공화당 쪽에서 이제 발의한 걸 내용을 들어보면 부채 한도를 더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전에 이제 무디스 전에 이제 피치에서 인하할 때도 똑같은 이슈였거든요. 똑같은 이슈로 지금 다시 한번 강등을 한 거고요. 이미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그 피치가 등급을 내릴 때 이미 부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하향했습니다. 하향했고 그 부분을 이제 개선이 없다 보니까 강등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사 같은 경우는 뭐 103년 만에 무디스가 뭐 강등을 했다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써놨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 뭐 재정이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재정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단기 충격으로 그칠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선 반영했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하면 2011년 당시처럼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죠. 그때 이제 S&P가 그 정도 강등했을 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악재로 작용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는데 뭐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 미국한테 안 좋은 일이지 우리나라 지금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도 아닌데 네. 미국 빠질까 봐 먼저 빠지고 있죠. 미국 야간 선물이 지금 한 1% 이상 나스닥이 빠지고 있으니까 한 그 정도 선에서 이번 주 아니면 다 대부분 소화하고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앞으로 이제 지금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 지표는 좋은데 심리 지표가 안 좋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악재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의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탑픽주 리뷰했을 때 이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와 한화세미텍에게 나란히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았던 이 한미 반도체와 갈등도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손유로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미 반도체 이슈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투심까지 그동안 좋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투심이 돌아설 수 있을지 HBM 밸류체인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근데 차라리 HBM을 사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께 매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아침 8시부터 시장을 봤지만 분명히 9시 반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아침 7시쯤 열렸을 때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뉴욕 선물 시장이 서서히 밀리기 시작한 데가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이제 저가에서 들어온 듯 하더니 이제 뉴욕 선물 시장이 같이 밀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HBM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엔비디아의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라든가 국내 뭐 정부라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쪽들도 꾸준하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엔비디아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실적은 꾸준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에 양손을 같이 잡은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하지만 어떤 증권 전문가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둘을 바라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밸류체인 다변화는 그들이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제 장비 발주를 미루면서 한미반도체가 역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는 12개월 선회포가 1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의 TC본드를 동시에 발주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12개월 선회포가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회포가 15 정도 되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저는 중립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을 동시에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좀 독점적 위치를 지켜줘가지고 이 한미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강한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뉴스가 나왔고 우리가 산업을 길게 봤을 때는 밸류체인 다변화는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 했을 때는 그 종목을 매매를 해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한미반도체가 분할 매수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SK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하나비전을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염려하면서 보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BM 밸류체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진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대선 정책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전히 지금 대명 에너지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뭐 태양광, 풍력주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수급 들어오면서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그동안 태양광이 강했다면 오늘 오전에는 또 풍력주로도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태양광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뭐 태양광, 풍력 지금 신규 접근을 조금 지양해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대응 전략도 세워주세요. 일단 뭐 태양광은 좀 많이 올랐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2만 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4만 원을 찍었으니까 네. 단기간 2배 정도 올랐고요. 이제 태양광 앞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생각보다 좋은 호실적을 낸 부분도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IRA 보조금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진행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리고 또 중국의 규제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태양광 굉장히 괜찮고요. 미국 이슈로 보면 하나솔루션이 좋고 국내 이슈로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거의 실적 대비해서 완전히 소외받았던 뭐 CS 윈드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주가가 거꾸로 움직였다. 그 얘기는 PR 선행피를 계산해 보니까 10배도 안 된 8배 수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바닥권에 있다. 지금도 사실 바닥에서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지금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뭐 저는 5만 원 이상 다시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사봐도 되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슈로 또 폭력을 보면 CS 윈드는 국내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보면 유니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국 SNC 같은 종목들도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종목들도 한동안 소외받았다가 이제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 보면 이제 고개 든 겁니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여전히 보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풍력주들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풍력주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는 원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35,000원대까지 찍었는데 현재는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BHI도 현재는 한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원전주들 그래도 대부분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략해도 늦지 않았을지 남은 5월 달에 원전주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우선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고 좀 눌림목으로 후속주를 봐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원전 관련했을 때는 어제 대선 후보 간의 토론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 덕분에 조금 갭상승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이 원전 관련했을 때도 수주도 있었지만 워낙 본업을 통한 실적 퍼포먼스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한국전력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신데 저는 만약에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야 그 관련주로 본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적어도 전년 동기나 전 분기 대비해서 이 관련 산업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했을 때는 이 관련주로 봐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이제 방산이랑 전력 설비에 이어서 글로벌 수주를 강하게 얻을 수 있는 섹터로 군림했다. 그런 뉴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두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갭상승 시작한 다음에 음봉 나오는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다른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 음봉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원전 관련 종목들을 지금 당장 시장가로 매수하기 조금 부담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했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도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관련 이제 토론도 2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한 기회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다른 대안 섹터도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원전주에 대한 포지션을 매도로 바뀌면서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대안주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손일호 팀장님한테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에너지 전성시대 후속주를 찾는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뭐 CS 윈드, 유니슨 같은 풍력주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태양광이랑 해상풍력 둘 중에 골라봐라고 했을 때는 해상풍력을 좀 고르십니다. 오늘 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SK 이터넥스나 SK 오션 플랜트 이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 그런 종목도 너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전력 설비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H던드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아니면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굳이 전력 설비랑 전선을 검색을 해봤을 때 악재는 따로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시장이 유동작이 적은 가운데 오늘 태양광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존의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로부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태양광이나 이런 종목들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차라리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전력 설비나 전선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유로 팀장님의 SK 오션 플랜트, SK 이터닉스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부터 먼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2차 전지주들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미뤄왔던 IRA 폐지 법안이 지난주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큰 악재에서 한시는 벗어났다라는 분위기가 불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잖아요. 재발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전지주들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IRA 법안 폐지는 상당 부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하면 지금 의회 쪽이랑 관련 없는 쪽, 혼자 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원이나 상원이 뭐 표 차이가 크지 않고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고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쪽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 같은 경우가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먹고 사는 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폐기 수준으로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IRA 보조금 관련된 이슈라든지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서 태양광도 좀 좋은 거고 풍력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그다음에 ESS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2차 전지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워낙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모멘텀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그런 징후가 보여야 되고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ESS도 생각보다 좀 강하다는 거를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좀 뭐 보여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하방 압력은 많이 약화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 트리거가 언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상승 트리거가 나올 때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매수를 이제 처음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너무 지금 공격적인 대응은 아직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은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와 함께 코스닥을 책임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천당 제약이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도 한 6%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던 에스패스, 이 원천 기술이 국제조사에서 특허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최종적으로 원천 기술 특허 전략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삼천당 제약이 개별 악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 바이오도 뭐 크게 뭐 호재도 악재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기자분께서 할 일을 하셨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시라는 게 의무 공시가 있죠.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율 공시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자율 공시죠. 근데 보통 좋은 뉴스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자주 이렇게 꺼내는 부분인데 부정적인 뉴스는 잘 꺼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경구용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에스패스를 2019년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완하라고 돌려받은 지가 2020년입니다. 근데 이제 IR에서도 기자분들께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 에스패스를 다시 보수해가지고 낼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묵묵부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걸 언제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께서 한 번 더 이제 한번 리포트를 했고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죠. 이제 플랫폼 준비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국내 관점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혹은 기술 개발 통과를 해가지고 판매를 진행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신약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뉴스 기사를 내놓으시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내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삼천당 제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투심 회수는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저번 주에 CPI랑 PPI가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이제 FOMC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선도금리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 선물도 4.2%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안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굳이 투자를 하겠냐라고 하신 분들께는 저는 뭐 비만 당뇨 치료제나 ADC나 이런 쪽은 5개안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ADC 쪽 그중에서도 5구로 이제 판명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팀장님은 뭐 비만 치료나 ADC 요 모멘텀 가진 종목들에 한해서만 좀 보자.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시긴 한 것 같거든요. 우리 그렇네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는 긍정적이고요. 일단 지금 보면 비만 치료제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 들어간 걸로 보이고, 오늘 이제 펩트론이 20만 원을 돌파했다가 빠진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너무 급등했던 종목이죠. 뭐 급등하다 보니까 노이즈도 많았던 종목이 인벤티지 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국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삼천당 제약 이슈는 개별 이슈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빠진 이유가 전반적으로 약가 인하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데, 트럼프가 행정명령 한다고 해서 약가를 그냥 바로 깎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절차를 좀 밟아야 되고, 특히 이제 CMS에서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하는데, 그 얘기 보면 세부 내용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3년 이상 된 오리지널 약들 약값 깎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출시 직전인 약들은 굳이 약값을 안 깎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방침인데,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한다, 이런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한 달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걸릴 거고, 행정명령 한다고 해서 바로 약값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또 의회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라고 하면, 예전에도 한번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 미국 정부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약사들이 조금 더 힘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노이즈로 빠졌을 때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인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은 오히려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일호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크로 여건이 나쁘지 않았으면 저도 대표님처럼 리가켄바이오를 오늘 탑픽으로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네. 이런 대 매크로 여건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서진 시스템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IRA 폐기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은 곳이고,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매출이 조금 바닥을 기고 있지만 ESS 관련해서는 테슬라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ESS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ESS가 매출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조금 보수로 보겠지만, 서진 시스템 자체도 전체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는 섹터는 ESS이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해상풍력, 2차전지 다양한 섹터를 둘 때도 뭐 에너지 유통이라든가 에너지 원재료,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래? 이런 투자인 사이트가 나올 때는 ESS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 20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9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모습이고, 이제 경영자분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종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참여 등 이제 대표가 책임 경영을 통해서 올해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2,000원, 1차 목표가는 25,5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에 이어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테크윈 갖고 나왔고요. 일단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비전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일단 HBM 라인들은 여전히 주목해 보시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같이 좀 밀리는 모양인데,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음봉일 때 사는 버릇 하셔야 됩니다. HBM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보 공급사 확대 이슈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퀄테스트 진행 중, 마이크론은 이제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면 큐브 프로보 같은 경우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HBM의 전수 검사가 가능한 유일한 장비인데, 이게 이제 공급사가 3사에 다 납품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파장이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테크윙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